언제 얼마를 살 것인지. 그렇죠. 근데 중국은 이 금액도 확정을 안 하고 현재 타임 테이블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중국이 바라보는 미국의 이 안이 5,500억 불 중에서 달랑 1,100억 불에 대해서 그것도 관세를 철폐한 게 아니고 인하한 거. 달랑 2.5% 인하한 것이 이것은 이게 당초에 원하던 것이 아니다. 10%를 7.5%로 줄였죠. 그렇죠. 그것도 1,100억 불에 대해서만 나머지는 정부가 25%를 그대로 부과하고 그래서 중국의 전략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농산물 사주는 것을 앞으로 관세 인하를 얼마나 더 할 거냐, 얼마를 취소할 거냐고 연동해서 할 테니까 이제 박연을 하자는 사인이죠. 그러니까요. 선거가 진행됨에 따라 더 사줄 수도 있어 이런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그냥 서로 맞배기 합의를 한 것이고 진짜 합의는 내년에 서로의 필요와 서로의 어떤 절박함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렇게 예상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외에 그나마 또 합의 이제 이 대목은 선거가 진행됨에 따라 트럼프가 절박해짐에 따라 중국이 이제 더 많은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테이블로 다시 오겠죠. 예, 그렇게 이해가 됐는데 그 외에 또 앞으로를 전망해 볼 수 있는 합의 내용이 있습니까 이 안에? 그래서 이제 이것이 합의를 봤다는 것 같고 전 세계 주가가 폭등을 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그 사이에 이제 두 나라가 20개월 동안 치고받고 싸우면서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제2의 경제 냉전이 오는 것이다. 하나 세계에 두 개의 이제 차가운 얼음들이 둘이 부딪히는 거다. 이런 우려가 있었지만 이번 합의의 그 내용은 자체하고 일단 둘이가 협상을 다시 하기 시작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 이제 경제 냉전에 대한 우려를 하나 불식시킨 것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어찌됐든 간에 미국의 수출업자 중에서 농산물 수출업자가 이득을 보게 되고 중국도 경공업 제품을 수출하는 수출업자가 이득을 보는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패를 만들었다는 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금융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합의를 하기 전 13차 회담을 했었는데 13차 회담에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두 가지 항목이 출연했는데 첫 번째는 미국이 환율 조작하지 마라. 환율 조작하지 마라. 그랬죠. 두 번째로는 금융시장을 대외 개방해라. 이 두 가지 조항이 들어있었는데 이것을 거부했었다고 하면 이번 합의는 나오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그걸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놓고 보면 이 중국의 환율은 세계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특히 제조업 또 우리 한국 그래서 첫 번째는 이것의 합의의 이면에 더 중요한 것은 중국의 환율이 함부로 조작하지 않는 안정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하나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중국이 자본시장을 이것을 열어야 되고 또 이것을 이제 단계적으로 열음으로 인해서 서방세계 미국을 포함한 서방세계가 중국의 자본시장에 들어가서 캐피탈 게인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이게 이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은 뭡니까? 중국과 미국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중간재를 주로 수출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합의를 본 것은 이것이 경공업 잡제품들에 대한 이제 관세를 낮춘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에서 그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습니다. 뭐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크지는 않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더 의미가 있는 것은 지금 한국이 저금리 때문에 돈들이 이제 밖으로 나가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이 금융시장이 열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최고의 복수가 뭐냐고 그러면 연애하다 헤어지면 더 잘난 사람하고 연애하면 되는데 한국보다도 높은 성장률을 가진 중국이 문을 열었을 때 이제 거기에 어떻게 여하에 들어가서 이 잘난 놈 골라서 잘 투자하냐 이제 이런 기회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실물 경제에서는 뭐 더 이상 악화되지 않았다는 데의가 있고 지금 우리가 실물 경제에서 잃어버린 것을 잘 나가는 중국의 산업 기업에 투자해서 돈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이번 이제 13차 회담 합의를 통해서 이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크한 표정으로 굉장히 전문가의 포스를 풍기다가 갑자기 돈 먹을 놈 놈놈을 등장해가지고 제가 웃었습니다. 표정도 굉장히 시크하신데 중국 관련 경제 뉴스가 있을 때마다 저희가 진작에 몇 번 모시려고 했는데 세조이 저희하고 잘 안 맞으셔가지고 희한하게도 어렵게 모셨습니다. 잘 나와주십시오.
일단 아주 간단하게. 자, 오늘 이렇게 짧게 짚어보고요. 예, 중국 관련 뉴스, 경제수 나올 때마다 자주 모시려고 했는데 소장님이 하도 바빠서 못 모신 겁니다. 예,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이 커플이 왔습니다. 이 두 분이 오셨을 때는 싸울 일이 있다는 거죠. 예, 최민희 민주당 전 의원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최민희입니다. 김용남 한국당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용남입니다. 전 의원들을 모신 이유는 현 의원들이 얘기하기 곤란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안 나오는 이슈들이 있어요. 두 분을 모시고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어제 국회에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경내 태극기 부대가 등장했던 이 사건 관련해서 누구 책임이냐, 혹은 뭐 누구의 책임도 아니다, 혹은 뭐 국민들이 화난 것이다, 그 얘기 하나 하고 선거법 어떻게 되는지 두 가지만 하죠. 예, 그거 외에는 시간도 안 돼요. 예. 근데 일은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먼저 하세요. 자유한국당이 일단 행사를 했으니까. 뭐 국회 경내에서 그런 규탄 대회는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규탄 대회까지는 할 수 있죠. 예, 규탄 대회는 뭐 할 수 있고, 근데 애초에 그거를 좀 계단적으로의 진입을 막으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거든요, 경찰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작할 때부터 감정이 좀 격양된 상태에서 경찰이 일반 시민들을 과도하게 막아서 흥분시킨 것이다. 초반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그 계단 쪽으로의 진입을 차단했었거든요, 처음에. 그런데 집회 끝나고 일부 이제 집회 참가자들이 국회 본관 진입을 하려고 했는데, 저는 글쎄 본관 진입은 이거는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그래서는 안 되죠.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주셨는데, 예, 그러니까 이게 경찰이 일반 시민들을 자극해서 흥분한 분들이 일부 한 일이다. 아니, 그거보다 가장 큰 원인은 지금 국회 상황 때문이겠죠. 사실은 소위 선거법을 뭐 선거소원이라는 아무런 근거 없는 어떤 사모임 비슷한 데서 이제 하더니 또 그 안에서 얘기가 틀어져 갖고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조금 좀 더 얘기할 거죠. 구체적으로. 하여튼 여당이 선거법을 무리하게 통과시키려고 하자 흥분한 시민들이 여기 가져왔다가 경찰이 진압을 무리하게 한 다음에 그렇게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 이렇게 정도. 그리고 국회 진입하려고 했던 것은 본청 진입하려고 했던 건 잘못된 것이다. 자, 최민희 의원님요. 우선 황교안 대표가 법무부 장관 출신이세요. 그리고 검사 시절에도 그렇고 법과 원칙을 그렇게 강조하셨는데, 그때 황교안이라는 분과 지금 황교안 대표는 같은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사안을 자유한국당이 정당 연설의 형식의 꼼수를 썼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꼼수가 국회 앞에 태극기 모독 세력이 들어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고요. 그리고 저는 유인태 총장께서 왜 진입을 허용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알 길이 없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도 국회 안에서는 깃발 못 들게 되어 있습니다. 피켓 정도 드는 게 허용되잖아요. 어제 뭐 깃발이 난무했는데 태극기, 성조기, 이스라엘기가 난무했습니다. 이스라엘기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 세 개, 요 깃발이 난무했다는 건 광화문에 있는 오랫동안 집회해온, 저는 태극기 모독 세력이라고 보는데, 그 세력이 경내에 진입한 것인데요. 아주 욕설이 난무했고 폭력까지 있었습니다. 침 뱉고 따기 때리고 머리채 잡고, 그리고 문재인 앞잡이, 정말 죄송합니다. 해야죠, 어쩌지? 앞잡이 문희상 가로 열고 의장 가로 닫고 처단하자. 또 자유한국당 태극기 십자가가 합쳐서 뭘 하자, 뭐 이런 얘기가 난무했는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자유한국당의 대응이었죠. 민주노총이 경내
경내 진입을 시도하다가 그로 인해서 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태극기 부대가 국회에 진입한 자체가 승리라는 황교안 대표는 도대체 뭡니까? 게다가 이걸 또 자유한국당 한 의원은 엄청난 자유의 행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군요. 어떻게 침 뱉고 머리채 잡고 폭행하고 욕설하는 게 자유의 행렬입니까? 그래서 저는 왜 자꾸 법무부 장관 출신 야당 대표가 이렇게 불법적 행동을 칭송하고 옹호하시는지. 더 문제는 뭐냐면 이번 주 내내 경내에서 규탄 대회를 하겠다는 자유한국당의 태도입니다. 일단 용어부터 우리가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광화문에 모였던 촛불 집회 참가자들을 촛불 부대 이렇게는 안 부르잖아요. 그리고 2008년 5월이었나요? 그때 뭐 광우병 파동 한참 일어났을 때 그때 그 시청각 광장에 모였던 사람들 광우병 부대 이렇게는 안 부르잖아요. 근데 왜 태극기 부대예요? 항상? 저는 그분들이 태극기 집회 참가하는 분들이 왜 그렇게 폄하하는지 군복 입고 나오시죠. 알 수가 없어요. 아니 군복 때문에 그래요. 군복 입은 분은 일부고. 아니 근데 너무 도드라져 보이세요. 그러니까 그 태극기 집회 참가하는 분들의 면모를 보면 뭐 전직 외교관들도 있으시고 높은 학식이나 경험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를 특히 민주당이나 소위 범 여권에서는 전부 태극기 부대라고 그렇게 폄하하듯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요 그걸 얘기는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라 관용적으로 쓰긴 하는데 그러면 그건 빼고 네. 지지자들이라고 하죠 그냥. 태극기 부대냐 아니냐를 가지고 지금 얘기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지나가니까 자유한국당 지지자들 여기서는 지칭하기로 하고 근데 이제 그 행위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근데 자유한국당 지지자라고 할 수도 없죠.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도 있고 뭐 등등 섞여 있어서 저는 정확하게 저는 극우적 보수 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극우 세력은 말이 안 되는 거고 극우 참 그건 보수 무슨 맞습니다. 백색 테러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이 자극을 한 측면도 있고 더군다나 가장 큰 원인은 이거 상황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헌법을 일방의 마음대로 자기네들끼리 그냥 짬짬이해서 처리하겠다고 시도하더니 그 안에서도 내분이 일어나고 지금 아니 패스트트랙이라는 게 정말로 꼭 이 내용을 통과시켜야겠다 그러면 패스트트랙에 상정하는 제도잖아요. 근데 이걸 일단 태워놓고 지금 와서는 225, 75는 어디 간데 없어지고 그 안에서 250대 50으로 다시 바뀌더니 그 안에서도 뭐 연동률 갖고도 싸우고 석패율제 갖고도 싸우고 아니 근데 그 얘기 하긴 할 건데 이거 마무리 됐습니까? 패스트트랙을 태우면 안 됐죠. 그런 저는- 상황이라면. 네네 지금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고 지금 진짜 자유한국당이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이 보수냐 우익이냐 누구냐 국민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는데 지금 어제와 같은 모습이 TV 화면에 계속 나가는데 이번 주 내내 그런 모습을 국민께 보여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생각하셔야 돼요. 극우와 보수 사이를 넘나든다는 느낌을 갖게 되면 정말 자유한국당은 안 되는 거죠. 제1야당이잖아요. 소수야당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까 극우 얘기하셨는데 지금 제가 극우적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뭐냐면 폭력이 동반됐을 때 그걸 극우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제 상황은 저는 경찰들이 밀리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자유한국당이 조금 비겁하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경찰들을 미는 분들이 다 제가 보기엔 70대 정도 되신 어르신들이에요. 이렇게 어르신들이 경찰에게 폭력적 행위를 할 때 황교안 대표가 그걸 막으셔야 되는 겁니다. 법무부 장관 출신이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경내에서 시민들이 들어와서 집회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깃발이 휘날리는 거는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제가 심지어 그때 세월호 때인가 플래카드 작은 걸 들고 나가는데 국회의원 신분인데도 국회 경찰들이 저를 막았거든요. 근데 국회 경찰 경제 집회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100m 이내에서 사실은 그런 집회 못하게 돼 있죠. 그래서 민주노총에 대해서는 심지어 황교안 대표가 민주노총이 국회에 진입하려고 하는 시도는 국정농단이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태극기 모독 세력이라고 보는 그 세력이 국회에 저렇게 진입해서 이스라엘기까지 날린 건
그건 뭔가요? 이건 국회 농단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이 잘해야 돼요. 왜냐면 자유한국당이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그거 갖고 그냥 방송에서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그 장면만 보여주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럼 민주당이나 법률권은 잘못해도 그거는 살짝 지나가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잘해야 돼요. 그 어제 같은 장면은 저는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국회 내에 어떻게 그러니까 일부 깃발이 장면 계속 휘날리냐. 보여주거든. 일부가 아니고 선거법으로 넘어가시죠. 그게 10시간 가까이 된 장면입니다. 최근에 씨가 선거법으로 넘어가시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 자체가 4+1 아니 멀쩡하게 있는 바른미래당이라는 교섭단체 대표인 오신환 의원은 제껴지고 엉뚱한 사람 민주당의 협조적인 사람 넣어서 이렇게 막 자기네들끼리 밀어붙일 듯이 하더니 지금은 뭐 그 안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자기들 저도 왜 모르겠어요. 싸우냐 이거죠. 네. 아니 그러면 패스트트랙이라는 게 11개월 전에 패스트트랙을 상정을 했으면 사실은 그 안대로 가서 그게 국회 표결까지 가는 게 원칙이죠. 자유한국당 그 원안대로 그러면 표결해보자 이거 아니에요. 다만 민주당 내에서 그 당 지도부에 눈치 보느냐고 이거 진짜 반대하고 싶은데 공천 바로 잘릴까봐 찬성표 던지는 의원들이 꽤 많을 테니까 무기명으로 한번 솔직하게 그러면 표결해보자. 이게 20인 이상 요구하면 표결 방식을 바꿀 수 있다. 자유한국당 유혹이죠 유혹 지금. 그러니까 솔직하게 양심적으로 한번 투표하자. 민주당과 정의당이 찌그덕거리니까 유혹하는 거 아닌가 지금 좀 이쪽으로 아까 올라가고. 표현을 정정하시더니 우선 바른미래당이 멀쩡하지 않죠. 멀쩡하지 않아서 생긴 일이고 아니, 법률적으로 그다음에 교섭단체 우리 대표잖아요. 공장장께서도 대표가. 그런 건 유혹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유혹은 어딘가 은밀하고 달콤한데